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할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것도 넘칠 것도 없이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거든요. 하지만 제 결혼식 당일날 저는 잔잔한 파도 위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같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호텔 소속의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버지 사업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셨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줄곧 한국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회사 후배의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저보다는 2살이 어렸습니다. 외국계 은행에 다니고 있고 외국 유학생활도 오래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고 다정하고 젠틀하고 성격 자체도 참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고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면서 남친 부모님이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남친네 부모님을 뵙고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 아버님도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어머님도 엄청 미인인데다 성격이 너무 우아해 보이시더라고요. 겉으로도 참 좋으신 분들 같았지만 제가 특히나 좋게 생각했던 건요. 식사 도중에 종업원분이 물을 따르다가 어머님한테 조금 쏟았거든요. 옷이 젖어서 속상하실 법도 한데 크게 당황도 안 하시고 도리어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며 종업원을 부드럽게 달래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아,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순간에서도 상대방을 나무라지 않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시는 걸 보고 참 고상하고 품격이 있으신 분이다. 저런 분이 내 시어머니면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말도 부드럽게 조근조근 서로를 존중해주며 대화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이상적인 부부 같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전까진 결혼에 대해 살짝 고민이었다면 예비 시부모님을 뵙고 나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면 가정교육도 참 잘 받았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남친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남친네 아버님은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친네 집은 여유가 꽤 많은 편이어서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신축 아파트를 해온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서는 그 안에 혼수와 더불어 남친 차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신혼집이며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모든 준비가 다 완벽했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며칠 전부터 한국으로 오셔서 저랑 지내고 계셨고요. 결혼식은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하기로 했고 하객도 많이 왔어요. 제가 대기하고 있을 신부 대기실은 예식장과는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하객들이 붐비는 홀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찾아온 하객분들과 사진을 찍으며 곧 시작될 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들은 미리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나갔고 그중 제일 친한 친구 한 명만 제 옆에 잠깐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불쑥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하거나 좀 많아 보이는데 얼굴이 몹시 어둡고 초췌하더라고요. 옷도 시커멓게 입고 있고요. 저는 저 사람은 누구지? 남편 쪽 친척분인가?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오신 분 같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고 입구 근처에서 우두커니 서 있으셨죠. 제 옆에 있던 친구도 저 사람 누구냐고 저에게 속삭였고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무섭다고 했고 저도 그렇다고 속삭였어요. 친구는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 같으니 자기가 나가서 직원을 불러오겠다 했어요. 저도 살짝 긴장한 채로 저 사람은 뭐지 생각하며 뻘쭘하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움찔 놀라고요. 그분은 대뜸 손정호랑 결혼하는 분이죠. 그러는 겁니다. 네, 누구세요? 손정호랑 엄청 가까운 사람이요. 그 순간 저는 혹시 남편의 전 여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몹시 적대적인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쪽지를 불쑥 내미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확인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 순간 친구가 직원분을 데리고 왔고 직원분들이 그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초대받고 오신 분이세요? 아니요. 그럼 나가주셔야겠는데요. 그 여자는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급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신부 대기실에 소란이 일어나니까 와본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는 남편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 여자도 남편 얼굴을 노려보고는 나가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서 괜찮으냐 했고 내가 저 사람 아느냐고 당신 이름 알더라고 하니까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고 바로 앞에 신랑 신부 이름 적혀 있으니까 아는 거겠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호텔은 보안을 뭐 이런 식으로 하냐고 별 미친 여자를 다 보겠다 그러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가보라고 했고 남편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여자가 준 쪽지를 가만히 쥐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 궁금해하면서요. 헬퍼분이 다가와서 곧 식이 시작될 거라고 준비하라고 했고 저는 그 틈에 쪽지를 확인했죠. 그런데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당신 시부모는 살인자들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쪽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결혼식 날 이런 쪽지를 받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저는 이게 뭐지? 너무 당혹스러운데 이제 신부 등장해야 된다고 하길래 일단 헬퍼분에게 그 쪽지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꼭 돌려달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은 진행이 되었어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지만 결혼식 내내 제 머릿속에는 그 쪽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난일까? 미친 사람일까? 굳이 그런 짓을 왜 할까?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겨우 결혼식을 끝냈고 패배까지 마쳤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가는데 헬퍼분이 쪽지를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확 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저는 일단 가방 파우치 안에 그 쪽지를 대충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식을 끝내고 신혼여행도 떠났죠. 물론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도 싱숭생숭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신부 대기실 왔던 여자.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다니까. 딱 봐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지 않았어? 근데 나한테 무슨 쪽지를 주던데. 제 말에 남편은 눈에 띄게 놀라더군요. 무슨 쪽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그냥 버렸어. 버렸어? 잘했어. 진짜 미친 여자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우리 신혼여행 가는 건데. 그래. 저도 남편 말처럼 일단 그 쪽지와 그 여자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저는 퇴근하고 와서 파우치를 열다가 안에 쪽지가 끼어 있는 걸 보게 됐죠. 저는 그제야 다시 쪽지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쪽지를 열어서 보는데 내용은 다시 봐도 충격적인 내용이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그냥 무시해도 됐지만 이상하게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거기에 찍힌 번호를 제 폰에다 찍었고 떨리는 기분으로 통화 버튼까지 눌렀다가 다시 꺼버렸습니다. 전화해서 뭘 어쩔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무시하고 이 쪽지는 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쪽지를 들고 있던 참이었어요. 남편이 방으로 불쑥 들어왔고 당황한 저는 들고 있던 쪽지를 다시 파우치 안에 넣었습니다. 뭐해? 아니야, 아무것도. 11시에 축구 경기 있는데 같이 볼래? 피곤해서 혼자 봐. 나는 먼저 잘게. 그래, 그럼 불 꺼줄게. 저는 그렇게 침대로 가서 누웠고 곧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만큼 잤는지도 모르게 자다가 설핏 잠이 깼고 멍한 상태로 다시 잠을 청하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들리더군요. 축구가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하며 가만히 누워 있는데 찍 하면서 파우치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순간 뭐지? 생각하며 고개를 살짝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어둠 속에서 남편이 제 파우치를 조심스럽게 열어서는 안에서 쪽지를 꺼내는 겁니다.
거실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에 남편 얼굴이 비치는데 그 표정이 너무 굳어있고 무섭더라고요. 남편은 그 쪽지를 굳은 얼굴로 가만히 읽어보더니 손으로 확 구기고는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제 쪽지를 없애려고 일부러 몰래 들어와 제 파우치를 뒤진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뭐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쪽지는 없앴지만 제가 전화를 걸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번호는 폰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했고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누구냐고요. 그래서 제가 손정우랑 결혼한 여자라고 하니까 전화가 왔죠. 직접 만나서 얘기해도 되겠냐 했고 저희 회사 근처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하는 말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시아버지 성함이 손성택 맞죠? 네, 그 사람이 제 친아빠예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저희 시아버지가 자기 친아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남편의 누나고 저한테는 신우라는 뜻인데 저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아예 없거든요. 외동이라고만 했고요. 그 순간 이 여자 진짜 미친 여잔가 했죠. 그런데 대뜸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조금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보면 아시겠죠? 그 여자가 준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다정해 보이는 남자는 정말 아버님이었고 그 뒤에 환히 웃으며 서 있는 학생은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옆에 있는 아내처럼 앉아있는 분은 어머님이 아니었고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예요. 지금 그쪽 시어머니인 오미정 씨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빠와 바람핀 내연녀였죠. 네? 저희 엄마가 본처고 그분은 내연녀요. 아빠가 두 집 살림했거든요. 나중엔 본처 자리 빼앗고 본인이 들어 앉았지만요. 그게 무슨... 저는 얼떨떨한 기분이었는데 그분은 다소 담담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운영하는 그 회사 저희 외할아버지 거예요. 저희 엄마랑 결혼하시면서 아빠가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셨고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홀어머니에 가진 거 하나 없는 남자였대요. 근데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외할아버지 밑에서 일도 배우고 사업도 넘겨받으신 거였죠. 근데 제가 딱 20살 됐을 때였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했고 알고 보니 두 집 살림을 한 지 15년도 넘었대요. 그 여자한테서 이미 애도 있고요. 아빠는 이혼 요구를 하는데 엄마가 못 해준다고 하니까 나중엔 아예 그 여자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와 엄마를 버린 거였죠. 저희 엄마 평생 아빠랑 저만 보고 사셨거든요. 가정주부로. 근데 그 사실 알고 뒤집어지고 외할아버지는 가뜩이나 지병 때문에 몸 안 좋으셨는데 그 사실 알고 쓰러져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사흘 밤낮을 우는데 그걸 보는 제가 눈이 안 돌아요? 그 길로 아빠랑 그 여자 산다는 집 찾아갔고 그 여자 진짜 죽을 만큼 팼거든요. 그때 손정호도 마주쳤어요. 손정호한테 너네 엄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핀 건 아느냐 그랬고요. 하여튼 저희 엄마는 그 후에 간통죄로 아빠하고 그 여자고 콩밥 먹일 거라 했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맞은 거 빌미 삼아서 저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간통죄로 신고 못하게 하려고요. 그 여자 저희 엄마한테 하는 말이 이제 갓 20살 된 딸내미 전과자 만들어서 인생 망치게 하고 싶냐고 협박하더군요. 결국 저 때문에 엄마는 간통죄 신고도 못했죠. 이래저래 싸우다가 결국 엄마는 위자료 5억 받고 이혼해주기로 했는데요. 말이 이혼이지 아빠가 외할아버지 회사 자기가 먹고 우리는 쫓아낸 거였죠. 엄마는 그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살아볼 거라고 아등바등했는데 워낙 세상 물정 모르고 사신 분이어서 결국 사기당해서 날렸어요. 저는 대학교 학비도 없어서 아빠 찾아갔었는데 아빠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고 오미정 그 여자는 위자료 이미 줬는데 본인들이 멍청하게 사기당하고 나서 무슨 돈을 또 달라 그러냐고 욕하고 그 여자는 그렇다 쳐도 아빠도 저한테 참 냉정하시더라고요. 저도 딸이고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지. 그 후에는 아빠 따로 찾아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오지 말래요. 새엄마가 싫어한다고. 엄마랑 저는 없는 사람처럼 지워놓고 자기들끼리는 엄청 유복하고 단란하게 지내더라고요. 저 그때 찾아간 날도
알고 보니 그 집 아들, 그러니까 손정호요. 유학 보내주려고 공항 가는 길이었다네요. 저는 학비가 없어서 휴학 중이었는데요. 엄마 그 일로 협심증 생기고 무리하게 일하시다가 새벽 출근길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들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오더라고요. 나도 콱 엄마 따라갈까 싶었는데 그럴 용기는 없어서 꾸역꾸역 살고 있다가 친척한테 얘기 들었어요. 손정호 결혼한다고. 이제는 다 잊고 살아야지 싶다가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쪽지 하나 써들고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날 결혼식에서 나 직원들한테 잡혀갈 때 손정호도 아빠도 그 여자도 나 봤거든요. 근데 다 모른 척 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저라는 존재는 싹 지우고 싶어하는, 그런 쪽팔리고 들어온 각오는 덮고 살고 싶어하는. 겉으로는 참 고상하고 좋아 보이죠? 속은 시커멓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분은 말하다가 감정이 복받치는지 눈물까지 훔쳐내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우리 시부모님 얘기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토록 고상하고 점잖던 우리 시부모님.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거라니 이걸 진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분은 제게 뭔가를 바란 건 아니다. 그냥 이런 얘기라도 해야 속 편할 것 같다 찾아왔다. 그쪽 시부모님께 다 말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은 원래 손지영인데 아빠의 더러운 성 붙이기 싫어서 엄마 성으로 바꿔 이제는 한지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말을 끝내고 시간 내줘서 고맙다며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은 시원하다며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 집 식구로 살지 말지는 본인 결정이라고 말하더니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으로 한참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배다른 누나긴 해도 어쨌든 아버지가 같은 누나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 미친년이니 하던 남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 일은 목에 걸린 장가시처럼 내내 걸렸어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도 말했죠. 실은 손지영이라는 여자 따로 만났다고. 남편도 몹시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기어코 만났어? 쪽지도 그래서 들고 있었구나.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텐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도 그 일 얘기하면 불편해하시지. 뭐하러 쓸데없는 소리라서 긁어부스러 만들어? 하면서 도리어 저보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던데.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네 엄마가 아파서 죽은 걸 왜 우리 탓을 해? 그리고 너도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그런 미친년은 뭐하러 따로 만나고 뭐하러 얘기까지 들어주는데? 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선택한 건 마음씨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내뱉는 말들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더군요. 시부모님이 과거에 저지른 일 맞잖아. 당신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알아서 어쩔 건데. 어쨌든 나한테는 최선을 다해주시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이것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저는 정말 남편에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돈만 해주면 어떤 부모든지 상관없다 그 말이야? 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데? 당신이랑 나랑 가치관 같은 게 참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네. 나야말로 당신 이렇게 꽉 막히고 계산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세상 사람들 다 비밀이나 과거 안고 살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거라고. 아버님은 두 집 살림하고 어머님은 유부남 남자 아이까지 낳고 길렀다는데 그게 당신이라는데 그게 거창하고 대단한 사실이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은 엄청 험상궂게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뭐라고? 너 말 그따위로 할래? 남편은 저를 한 대 치기라도 할 듯 위협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순간 그 남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은 저를 가리키며 경고까지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뭐 과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냐? 남편은 그 소리를 남겨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심장이 벌컥벌컥 뛰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남편과 냉전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예 대화가 없었죠.
저는 저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는 건지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뜬금없이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신 겁니다. 미리 언질도 못 받았기에 저는 깜짝 놀랐죠.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예, 나 정호한테 얘기 들었다? 지영이 만났다며? 네. 결혼식장까지 쫓아와서 깽판 치는 그 기집애나 몰래 쪼르르 만나는 너나. 어머님은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엄청 앙칼진 목소리로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표정도 엄청 표독스럽고요. 남편에 이어 어머님까지 제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달라 정말 당혹스러웠죠. 왜 만났는데? 걔 만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뭘 원하는 게 아니라 뭐 약점이라도 하나 쥐고 있으면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질 게 더 있어 보이디? 네? 집 해줬으면 됐지. 너도 참 바라는 거 많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며 그러시더군요. 너는 뭐 과거 하나 없이 깨끗해? 무슨 과거요? 너 4년 사귄 남자도 있었고 그 남자랑 동거도 했었지?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대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고 제가 살던 자취방집 계약 만료되고 이사하는 것 때문에 한 달 정도 같이 살았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시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마 제 뒷조사하셨어요? 그래, 우리 정우랑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안 알아보겠니? 너 다른 집 같았으면 바로 소박감이야. 어디서 동거까지 한 주제에. 저도 기가 막혀서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아예 유부남이랑 살림까지 차리셨던데 겨우 제 과거에 될 일인가요? 뭐야? 이거 말하는 것 봐? 그 옆에서 남편도 거들더군요. 나도 엄마한테 네 동거 사실 들었어. 진짜 더럽고 기분 나빴는데 그래도 나는 과거니까 그냥 묻어뒀다고. 근데 너는 우리 집 이야기를 기어코 들먹이는 이유가 뭔데? 들먹인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물어본 거잖아. 사실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쩔 건데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잘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 겉으로는 고상한 척 착한 척 해대도 그 과거가 엄청난 아킬레스건이구나. 부끄럽고 추잡스러운 과거다 보니까 말만 나와도 이토록 예민하게 굴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저는 갑자기 남편 포함 그 집 식구들이 무서워졌습니다. 본처와 딸을 칼로 무자르듯 져버린 아버님, 유부남과 만나 15년을 애 키우고 살다가 결국 본처 자리까지 꿰찬 어머님, 자기 부모님의 과오를 다 알면서도 싹 모른 척하는 남편까지. 아무리 표면적으론 잘나고 좋아 보이는 남편과 시댁일지언정 이런 사람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서 일단 나는 나가겠으니 다음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가려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와다다 달려오더니 제 팔을 확 잡는 겁니다. 저 너무 놀라서 소리 질렀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너 어디 가서 헛소리하고 다니지 마!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정말 살기가 넘쳐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를 정말 씹어먹을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이 집 식구들 진짜 또라이들이다 싶어서 어머님 팔을 뿌리치고 헐레벌떡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저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친구 집으로 곧장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한동안은 지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까지도 혼인신고는 안 했기 때문에 따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건 없었고 제가 해간 거 다시 해수만 하면 됐습니다. 물론 서류만 안 남을 뿐이지 동네방네 다 알게 결혼식은 올렸으니 저는 영락없는 이혼녀가 되겠죠. 하지만 차라리 이혼녀 되는 게 낫지 저렇게 소름 끼치는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묻고는 못 지내겠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갈라서자는 뜻을 내비쳤고 그쪽에서도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온 거 따로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편이 나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혼수며 뭐며 그대로 두고 가라는 게 혹시 바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왠지 그 사람들이라면 그럴 것도 같아서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갈라서기로 한 거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여튼 돈으로 돌려달라고 했죠.
그 집에서는 후하게 쳐서 돈으로 돌려주는 대신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시 경고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나도 더 이상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저도 쏘아붙였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갈라선 거다 보니 한동안은 직장에도 이혼했다는 말을 못하다가 1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겨우 말을 했어요. 사람들도 다 놀라긴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떳떳하게 행동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 그토록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자기 집 과거 이야기가 나오니 무섭도록 돌변해서 저에게 따지고 들던 남편, 그리고 그런 추접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산 시부모님, 자기들 입맛에 맞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와 싹 숨기고 결혼시킬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신병자를 이해하면 정신병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상한 사람들 집단 속에 오래 있으면 나까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집구석에서 잘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 식구들도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언정 솔직히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을 거고 서로에 대해서도 믿음은 없을 겁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을 속이고 또 결국 배신하고 자기 식구를 그렇게 팽할 수 있는 아버님,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유부남인 거 알면서 꽁꽁 숨어 살다가 독사처럼 본처 자리를 꿰찬 어머님, 그리고 돈만 잘 주면 부모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전 남편, 그들도 이해관계가 잘 맞으니 저렇게 살 뿐 솔직히 속에선 서로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고 살까 싶기도 하네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인간들과 가족으로 계속 묶여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당분간은 결혼 생각 없이 제 일에만 집중하고 또 커리어를 쌓으며 그렇게 살 생각입니다. 더불어 저한테 그 일에 대해서 용기 있게 알려준 그분도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지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발로 가시덤불 속에 들어갈 뻔했다가 바로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여자입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이도 둘 셋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알콩달콩 사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저처럼 결혼 빨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늦게 하는가 봅니다. 30 중반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난 사람도 있긴 했지만 다 깨지거나 틀어졌어요. 소개팅도 제법 했지만 인연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죠. 제가 유난히 눈이 높거나 따지는 게 많아서라기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도치 않게 결혼까지 가지 못하고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 혼자 살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혼으로 사는 사람도 많다 보니 나도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일반인 회화반도 맡고 있거든요. 그 남자는 회화반 중급 코스에 다니던 수강생이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수업을 들으러 많이 오셨기에 수업은 7시부터 진행됐습니다. 그중 그 남자는 웃는 인상에 열심히 하는 수강생이었어요. 주말이 끝나고 나면 지난 주말에는 뭘 했는지 가볍게 프리토킹을 하며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그 남자는 특유의 조금은 쑥스러운 얼굴로 나름 그동안 배운 것을 접목시켜서 차분하게 말을 하곤 했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서 열심히 했고 제가 내주는 숙제도 빠짐없이 잘해오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강생들과 가벼운 대화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20분 정도 거리의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게 되면 본인이 하는 업무의 확장성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퇴근 후 학원도 다니지만 출근 전 새벽 일찍 수영도 다닌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트레킹도 한다더군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놀랍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건강한 사람이겠구나 싶어서요. 또 대화를 나눠보면 쑥스러움을 잘 타는 듯 하면서도 자신감은 있어 보였습니다. 인상도 웃는 상이고 본인 일이나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 게다가 얘기를 해보니 저와 나이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1살 많았거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점차 호감을 느꼈고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저희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쌓았죠. 그렇게 그 커리큘럼이 끝나고 종강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고급반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수업을 종료하든지 선택해야 하는데 그 남자는 수업 연장은 더 하지 않고 대신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다렸던 데이트 신청이다 보니 좋았죠. 학원이 아니라 밖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밖에서 만나보니 더욱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의도 바르고 누구에게나 착하고 깍듯한 사람이더군요.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해도 직원분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늘 깍듯했고요. 그게 참 좋아 보였어요.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이구나. 사람 자체가 참 선한가 보다. 더더욱 호감이었죠. 그 남자 저는 6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서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죠.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 굳이 더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결혼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가족이나 집안에 관한 얘기도 했었어요. 그 남자는 가족 관계가 부모님, 형이 있다고 했고 형도 3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했고요. 그 남자도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고 결혼에 있어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고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워낙 다정다감하고 예의 바르다 보니 예비시댁 식구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가족들 다 다정다감할 것 같았죠. 그렇게 예비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버님이 저를 웃으며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 저도 좋았죠.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지만 그때 그 집의 분위기는 좀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시고 말도 잘 걸어주시고 제 남친과 성격이 비슷하신 느낌이었어요. 말투도 다정다감하시고요. 아주버님도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표정도 온화하시고 제 남친과 분위기가 비슷했죠. 그런데 밝아 보이는 남자들의 표정과 달리 집안 여자들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뭔가 주눅이 들어 보이고 눈치를 많이 살피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버님 눈치를 많이 살피시더라고요. 무슨 말 한마디를 하셔도 아버님을 힐끗거리고 눈치를 보시는 게 딱 느껴졌죠. 그리고 예비 아주버님의 아내인 예비 형님은 표정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기 싫은 자리 억지로 온 것 마냥 표정이 굳어 있으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오기 싫으신데 억지로 오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치를 좀 살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온다고 어머님이 한상을 가득 차리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맛있게 먹었죠.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국을 잘 먹는 것 같다며 국을 좀 더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배는 불렀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 먹겠다고 했고 제가 떠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직은 손님인데 그럴 수 있느냐며 가져다 주신다고 했죠. 그렇게 국그릇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어머님이 국을 더 담아서 식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시려다가 손이 살짝 미끄러지셨는지 쾅하고 그릇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릇이 깨지거나 한 건 아니지만 국물이 식탁에 넘쳐 흘렀고 제 옷에까지 살짝 흘렀습니다. 어머님도 어머나 하고 놀라셨고
저도 옷에 국물이 튀어서 좀 놀라긴 했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쳐다봤는데요. 그 순간 어머님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아버님 눈치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좀 황당하게 느껴졌죠. 국은 제 쪽으로 엎으신 건데 당황스러운 얼굴로 아버님 눈치만 보고 계셨으니까요. 저는 뭐지 생각하며 식탁 위에 있던 휴지를 뽑아서 제 치마를 닦았어요. 그러자 남친이 괜찮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옷에 튀었어? 괜찮아? 괜찮아. 조금 튀었어.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이 그제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휴, 미안하다.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거참 조심성 없이!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 순간 어머님이 확 위축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냥 가볍게 말하신 건데도 어머님이 눈치를 확 보시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했죠. 아주버님은 저에게 괜찮으냐 물어보셨고 모든 식구들이 다 저를 염려하는데 그 와중에 형님은 제 쪽으론 쳐다도 보지 않고 본인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좀 묘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형님은 시종일관 표정이 굳어있고 저에 관해서는 궁금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랑 동서지간이 될 수도 있는 사이인데도 좀 심할 정도로 무관심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날 이제 동서지간이 될 사이니까 저랑 형님이랑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라 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형님은 연락처를 주시면서도 묘하게 표정이 굳고 싫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으신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죠.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남친에게 얘기를 했죠. 형님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신 눈치 같다고요. 그랬더니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형수님이 원래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숫기가 없어. 숫기가 없다기보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눈치 같던데? 원래 저렇다니까. 원래 그러셔? 원래도 말 많이 없고 내성적이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좀 더 예민해지긴 했어. 무슨 일? 몇 달 전에 유산했거든. 힘들게 임신했는데 유산한 것 때문에 좀 우울해하는 게 심해지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그래서 표정이 좀 어두우셨구나 싶더라고요. 힘들게 임신된 첫 아이인데 유산이 되고 나서 소가리가 심하셨다는 얘기에 형님의 표정과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오지랖이지만 이제 동서지간이 되니 잘 지내야겠다. 내가 손 아랫사람으로서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님이 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면 제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기에 카톡 친구 목록에 형님이 떠 있었는데요. 그날 우연히 보니 형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생일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생일이면 카톡에서 자동으로 뜨는 표시요. 오늘이 예비 형님의 생신이셨구나 싶었는데 못 봤으면 못 봤지 이미 봤는데 모른 척하긴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 식구 될 사이인데요. 그래서 7만 원 상당의 핸드크림 세트를 카톡 선물하기로 보냈습니다. 생신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은 이런 거 안 보내줘도 된다고 하시면서 선물 거절하기를 하셨어요. 제 딴에는 친해지고 싶어 용기를 낸 건데 그걸 바로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성의인데 면전에 대고 이렇게 거절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몸과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라는 건 들어서 알지만 나한테 너무 매몰차게 하시네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생각했고 그럼 나도 그냥 적당한 거리로만 지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저라고 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저랑 거리를 두려하고 저를 싫어하시는데 제가 뭐하러 노력하겠나요. 톡 까놓고 시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동서지간일 뿐인데요. 그래서 저도 예비 형님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남친은 저희 집에 인사를 왔고 저희 부모님도 인상 좋고 선해 보이는 남친을 좋게 보셨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았고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웨딩 촬영도 알아보면서 차곡차곡 결혼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남친과 웨딩홀 투어를 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웨딩홀을 알아보러 다닌 거다 보니 피곤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기 위해 남친이 가족이랑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연하게도 예비 아주버님과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아주버님과 형님도 식사를 하러 거기 오신 모양이더라고요. 예비 아주버님이 저희를 먼저 발견하셨고 저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제 남친도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냐며 반가워했고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합석을 하면서도 역시나 표정이 좋지 않고 굳어 있었죠. 그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형님은 말도 거의 안 하고 식사도 깨작깨작 하셨어요. 저도 굳이 저 싫어하는 걸 저렇게 티내는 형님과 잘 지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표정도 계속 어둡고 멍해 있으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형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이 재수 씨는 성격이 참 좋으셔. 결혼도 전에 호칭에 바로 적응하시고 형님 소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오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멋쩍어서 웃었죠. 제가 강의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철면피 기질이 있어요. 철면피라뇨. 성격 좋으신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싹싹하고 보기 좋은데요 뭐. 야 형서아, 재수씨 성격 참 좋다. 우리 와이프도 재수씨 성격에 반에 반만 닮았어도.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라 형님 눈치를 살폈죠. 저를 칭찬해 주려고 하시는 말인 건 알지만 와이프인 형님 입장에선 비교하듯 말하는 거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살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님 표정은 더 굳어지시더니 젓가락까지 놓으시고요. 왜? 그만 먹어? 배불러서요. 좀 더 먹지. 배부르다니까. 라면서 엄청 차갑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도 더 이상 묻지 않으셨죠. 저는 뭔가 그 분위기가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화장실에 잠깐 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형님이 언제 오신 건지 마침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으시더군요.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옆에서 같이 손을 씻으려는데 갑자기 형님이 물을 탁 끄더니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민정씨. 네? 민정씨 사람 좋고 성격 좋은 건 알겠는데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도 전에 벌써부터 형님이라는 호칭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벙찌더라고요. 제가 안 좋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결혼 앞두고 예비 형님에게 형님이라고 일컬었다고 왜 저렇게 말하나요? 그리고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도 좀 불쾌한 기분이 들어서 그랬죠. 듣기 싫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언니라고 부르란 말씀이신가요? 그 말에 그러시더군요. 오늘은 우연히 만난 거고 결혼식 전까지 또 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고 또 부를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라는 겁니다. 말투가 너무 차갑기도 했고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내가 형님 거리고 허허실실 거리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기분도 나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알겠다고 말했고 형님은 자리를 비켰습니다. 너무 기분 나빴고 본인이 내 손윗동서라고 갑질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시부모님도 딱히 안 하시는 갑질을 자기가 뭔데 하나 싶기도 했고요. 저도 너무 기분 상했고 그래 원하는 대로 형님이라는 호칭 절대 안 쓰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주버님은 성격 참 좋아 보이시는데 형님이라는 저 여자는 성격이 진짜 꼬이고 이상한 사람 같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동서지간이 될 거니 필요할 때만 만나고 되도록이면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제 폰으로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 결혼은 한 달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저한테 형님이라는 호칭조차도 듣기 싫다고 벽을 치고 기껏 보낸 선물도 거절한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니 뭘까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씨, 나예요. 아, 네.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 뭐라고 해야 하나 잠깐 고민했죠. 그리고 더불어 나한테 왜 전화를 했을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대뜸 우리 학원 근처에 왔다며 시간 되면 잠깐 볼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갑자기 보자고 하니 뭘까 싶었죠. 하지만 학원 근처라고 하시고 저도 마침 시간이 비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형님이 그러더군요.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죠?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뭔데요? 말씀하세요. 근데 형님이 물어보시는 건 너무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도련님하고 진짜 결혼할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 여자가 뭔 소리를 하나 싶더라고요. 청첩장 찍고 결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결혼을 안 하겠나요? 어이가 없었죠. 네? 도련님, 아니 도련님은 무슨, 그냥 이름으로 말할게요. 이영석하고 결혼할 거냐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결혼 한 달 남았는데요. 저도 좀 불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제 남친하고 결혼할 거냐니요. 그런데 형님은 제 말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나도 남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그럴 성격도 아닌데요.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나도 나대로 후회가 좀 남을 것 같기도 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민정 씨한테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랬죠. 왜냐면 나 이영진이랑 곧 이혼할 거거든요. 네? 이영진은 예비 아주버님의 성함입니다. 이영석은 제 남친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형님 입에서 갑자기 아주버님과 이혼한다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남친에게 전혀 들은 게 없었는데 너무 황당했죠. 이혼 마음먹은 지 좀 됐고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영진이 이혼 얘기만 나오면 난리치고 가만 안 둘 거라고 어디 피바다 만들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해보라고 협박하니까 증거 완벽하게 모으기 전까진 참은 거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이혼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피바다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셨대요. 예비 아주버님을 2번밖에 안 봤지만 그런 말을 하실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형님의 말이 너무 놀랍고 믿을 수가 없었죠. 아주버님이요? 안 믿기죠? 겉으로는 젠틀하고 평범해 보이니까. 근데 그 인간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나 그 인간하고 예전역에 이혼하려고 마음먹었고 한 번에 깨끗이 끝내고 싶어서 증거 모았던 거예요. 오늘 이혼소장 보냈고 끝내기 전에 민정씨 불쌍해서 찾아온 겁니다. 제가 불쌍하다고요? 왜요? 왜긴 왜겠어요. 그 집안 남자들 다 똑같으니까 그렇죠. 네? 이영석 착하고 선해 보이죠? 근데 그거 다 연기예요. 이영석도 형 못지않게 쓰레기거든요. 이영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민정씨가 처음도 아니고요.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그게 무슨 1년 좀 더 됐나? 결혼하겠다고 여자 한 명 데리고 왔었어요. 집에 인사도 시켰다고요.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남친은 저랑 사귈 때 연애는 대학교 때 해보고 못 해봤다고 오랫동안 솔로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전에 이미 결혼할 여자를 한번 데리고 왔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형님이 시댁 식구들한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랑 결혼 직전에 파토 났어요. 왜 파토 났는지 그 파혼사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요? 혼수 문제로 그 여자랑 싸우다가 이영석이 그 여자를 때렸거든요. 네? 형님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제 남친이, 그 착하고 쑥스러운 많이 타는 제 남친이 결혼하려는 약혼녀를 때렸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도 사실이에요. 이영석도 똑같아요. 그 형인 이영진도, 그 형제의 아버지도 다 똑같아요. 그 집 남자들.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눈치 보는 거 봤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형님의 말에 그제야 어머님이 눈치 보시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도 불쌍할 거 없어요. 그 아줌마도 똑같아요. 이영진이 나한테 손찌검했을 때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싹 모른 척 하더니 뒤에서 나한테 참고 살래요.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지네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는데도 그냥 참고 살라고 하는 게 시어머니라는 작자예요. 나도 이영진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어요. 연애 때만 해도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르고 사람 좋았는데요. 나도 그 모습에 반한 거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땐가? 술 먹고 와서 갑자기 시비를 걸었고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지 분에 못 이겨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고 뒤도 안 보고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영진이 무릎 꿇고 매일같이 빌더군요. 자기가 잘못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그 모습에 나도 속아 넘어간 거죠.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또 지 기분 나쁘다고 손찌검을 했고 그 때문에 유산도 한 거예요. 시부모도 시동생인 이영석도 제가 왜 유산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요. 그런데도 싹 모른 척 하더라고요. 지네 아들이 지네 형이 나를 때려서 유산이 된 건데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가만 안 둘 거고 피바다 만들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거냐고 저 절대 안 놔줄 거고 이혼 안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후 대화를 유도해서 폭행을 저질러 유산까지 시켰다는 녹음 증거 수집했고 드디어 이혼 소송 걸었어요. 그 집 식구들 다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나중에 해코지 할지도 몰라서 변호사한테 일임하고 나도 다른 곳으로 거쳐 옮겼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려다가 민정 씨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가방 속에서 청첩장 하나와 폭행 진단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청첩장은 정말 제 남친인 이영석과 처음 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청첩장이었어요. 게다가 폭행 진단서와 사진까지.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형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군요. 이런데도 이영석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나도 말리진 않을게요. 어쨌든 나는 민정 씨를 위해서 알려줬고 선택은 민정 씨 몫이니까요. 이영진이 나보고 처음으로 손찌검했을 때 뒤도 안 보고 이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영진이 몇 날 며칠 악착같이 빌더라고요. 봐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한 번은 더 믿어주자,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해해주자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또 폭행 저지르고 저는 유산까지 했어요. 그 집 아버지, 형제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결혼하면 내가 겪은 일 민정 씨도 안 겪으리란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했다는 건 이영석한테 말하지 말고요. 나도 위험 감수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제 손에 들린 청첩장과 폭행 진단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형님이 자리를 뜨고 나가는 것도 제대로 못 봤을 정도였죠. 그토록 착하고 순박해 보이던 내 남친이 지난 파혼 경력을 속였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게 약혼녀를 폭행한 이유 때문이라니. 분명 형님에게 듣고 그 증거를 눈앞에 봤음에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충격 속에서 그날 일을 여러 번 곱씹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형님이 저에게 그토록 차갑게 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당연히 저한테 정이 갈 리도 없고 시댁에 오고 시댁 식구들을 보는 것조차도 끔찍한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형님 거리는 것도 당연히 듣기 싫었을 테고요. 저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저를 위해 마지막으로 진실을 알려주셨다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결혼 준비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남친은 처음엔 놀라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했고 저는 형님 얘기는 일절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는 다른 것 같다. 섭섭했던 게 쌓였는데 풀리지가 않는다 등등요. 네가 전에 파혼한 사실과 이유에 대해서 나한테 속이지 않았느냐라고 사실대로 말해버리면 형님한테 들었던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면 형님이 너무 곤란해지고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시동생 결혼 파토시켰다고 더욱 원망을 들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형님의 형자 소리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친은 저보고 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냐며 자기가 다 잘못했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파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매달리더라고요. 눈물까지 고여서 자기가 잘하겠다고 매달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잠시나마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나?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닐까? 사실은 형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이 남자를 놓치는 게 잘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했고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마음이 단칼에 끊어내지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헤어지자고 단호히 말했고 저희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이별했습니다. 제 마음으론 헤어짐이 너무 힘들고 또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싶기도 했어요. 형님 말에 반신반의한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밤늦게 전 남친에게 전화가 한 통 왔더군요. 안 받았더니 계속 전화가 오길래 결국 받았는데 엄청 차가운 목소리로 대뜸 그러는 겁니다. 너 형수 만났지? 라고요. 갑자기 저렇게 묻는데 그 목소리가 제가 알던 남친 말투가 아니라서 등골이 쭈뼛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술 먹었어? 형수 이혼한다고 소짝 날리고 잠수 탔다는데 혹시 그 전에 너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거 아니냐고. 너는 그 얘기 듣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것 같아서. 형님?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뭔 소리라는데. 그리고 그때 못 봤어? 나한테 형님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 나하고 그 여자가 뭔 사이라고 연락을 하고 말고 해. 그리고 그 여자가 나한테 할 말이 뭔데? 내가 무슨 말을 듣고 파혼까지 결심한다는 거야? 너야말로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있어? 저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 도리어 물어보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남친은 제 물음에는 답도 안 하고 여전히 의심하더라고요. 너는 형수 안 만났고 들은 것도 없다 이거지? 그래, 내가 뭘 들어야 되냐니까? 형수 이혼하는 것도 모르는 거 맞지? 당연히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갑자기 결혼 준비 잘하다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유도 제대로 없고 내가 보기엔 형수가 떠나기 전에 너한테 무슨 헛바람 들인 것 같은데 너 형수 말 믿지 마. 그 여자 제정신 아니야. 너도 봤지만 성격도 진짜 이상하고 정신병 있는 여자야. 형수 말 듣고 나랑 파혼하자는 거면 너 잘못 생각한 거야. 그 도라이한테 놀아나는 거라고! 라면서 갑자기 형님 욕을 막 하더라고요. 평소에 다정다감하고 젠틀하고 욕 한마디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다른 말투라 좀 놀랐죠. 한편으론 이게 진짜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단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석 씨, 우리 파혼은 그냥 우리 문제고 내 결정이야. 당신 형수님이 이혼을 하든 나한테 무슨 말을 전하려 했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들은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파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에 자신이 없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미안하지만 우리 끝난 사이고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남친은 아무런 대답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툭 끊어지더라고요. 술을 좀 먹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알던 전 남친의 목소리나 말투와는 너무 달랐기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형님 말이 긴가민가 했지만 그 전화를 받음으로써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남친에게는 내가 모르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수업을 마치고 저녁 늦게 차를 타러 건물 주차장으로 갔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차로 걸어가는데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거든요. 왜냐면 제 차에는 본닛 위에 오물 테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줌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아니면 그런 걸 다 섞은 것들인지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누가 이런 짓을 싶으면서도 동시에 전남친이 떠오르고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더불어 이 오물 테러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친이 아직 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늦은 저녁 저 혼자 있는 건물 주차장인데 남친이 제 차를 테러하고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본다 생각하니 등줄기가 서늘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차고 뭐고 일단 달려서 거기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인실로 갔고 경비원분과 함께 주차장으로 다시 가게 되었죠. 경비원분도 경악하셨고 경찰도 부르고 함께 CCTV도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CCTV가 반 정도 잘리는 사각지대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걸쳐져서 찍히긴 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제 차로 다가와서는 주변을 둘러보고 오물 테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로 유유히 돌아갔는데 아무리 모자를 써도 전남친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게 제 예상대로 제가 학원에서 나오기 20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학원에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나왔는데 만약 평소처럼 일찍 나왔다면 전남친이 저를 상대로 오물 테러를 했을지도 모르고 더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경악했고 저는 남자친구인 것 같다고 키도 그렇고 옷은 시커멓게 입었지만 신발이 전남친 신발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바로 조사 들어갔고 전남친은 증거가 확실하니 결국 시인을 냈어요.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헤어짐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며 변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남친은 그 일로 처벌을 받았고 저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학원의 그 오물투척 사건이 유명해지는 바람에 수강생 사이에서 아름아름 소문은 다 났더라고요. 전남친과 같은 학원을 다녔던 수강생들도 다 알게 되고 전남친 다니는 회사에까지 소문이 났다고는 들었는데 그 뒷얘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일로도 좀 무서워서 학원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사정을 다 아는 원장님이 휴식을 좀 취하고 다시 돌아오면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다른 지역에 있는 언니네 집에서 지내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음으로써 완벽하게 알겠더라고요. 형님이 내게 해줬던 말이 다 사실이구나. 남친은 내 생각 이상으로 폭력적이고 미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요. 순하고 서글서글해 보이는 그 모습에 완벽히 속았던 거였어요. 형님이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본인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었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경험 없는 상황 속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 일부러 도와주신 형님이 너무 고맙고 한편으론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니 전화를 하긴 그래서 문자로 통화가 되시냐 물어봤습니다. 이틀 정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드렸고 너무 감사하다. 형님, 아니 언니가 아니었다면 나는 깜빡 속아서 그 인간하고 결혼했을 것 같다. 나한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형님 역시도 저한테 알려주면서도 긴가민가 했대요. 자기 얘기 듣고 제가 파혼을 할까 싶기도 하고 괜히 자기랑 만났던 얘기를 남친과 시댁 식구들한테 해버릴까 걱정도 됐었답니다. 하지만 저도 어쨌든 형님의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무사히 파혼했고 형님도 이혼소송 문제없이 잘 진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듯 차갑고 냉랭해 보이던 형님이었지만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걱정되고 신경이 쓰여서 용기 내서 알려주신 따뜻하고 용기 있는 분이었더라고요. 형님 덕에 그 이상한 놈하고 끝냈으니 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려 합니다. 더불어 좀 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용기 내서 알려주신 형님도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상처가 많았을 텐데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건축가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때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배신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심장이 서늘해지고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결국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마무리되었기에 그 더러운 기억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 후 한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 전 남편 박영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일에만 미쳐 살던 때였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숨통을 틔워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동네의 한적한 골목을 찾아다니며 오래됐지만 아름다운 건물들을 스케치하곤 했는데요.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자 취미이기도 했죠. 그맘때는 북촌 쪽의 골목으로 자주 갔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북촌의 한적한 골목길에 앉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낡은 적벽돌 교회를 그리고 있었죠. 한참을 몰두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이 건물 정말 예쁘죠? 저도 매일 출근길에 지나다니면서 보고 가는데 볼 때마다 참 예쁘더라고요. 혹시 미술이나 건축 전공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었기 때문에 보통은 경계심이 확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포근한 인상 때문인지 부드러운 말투 때문인지 말을 거는 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가볍게 얘기를 했고 그 남자도 가볍게 자신을 소개했죠. 그 남자가 바로 전 남편 박영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동네에 있는 출판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는데 평소 건축과 예술에 관심이 많다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지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 일에 대해 보여주는 순수한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꽤나 낭만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고받은 명함을 시작으로 저희는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지내오다가 나중에 남친이 된 그가 술기운을 빌려 첫 만남에 대해서 고백하더군요. 사실은 그 골목에서 스케치하는 저를 두어 번 봤었는데 그런 제 모습이 첫눈에 반했다고요. 원래는 자기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을 잘 걸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는 그날 말을 안 걸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용기를 냈었다고 하면서요. 사실 그날 마치 우연인 것처럼 제게 말을 걸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긴장되고 떨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더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남자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애정 공세에 저는 서서히 빠져들었죠. 사귀는 동안에도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샘 야근이 잦은 저를 위해 매일 밤 사무실 앞으로 찾아와 따뜻한 죽이나 샌드위치를 건네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를 기다려준 적도 많고 쉬는 날이면 제 건축 디자인에 영감을 줄 것 같다면서 멋진 건축물이나 미술관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죠. 저라는 사람을 많이 좋아해 주었고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많이 담겨 있었기에 저도 그 사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이 저는 업계에서도 제법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원래 근무하던 건축사무소에서 독립해서 저의 건축사무소를 열게 되었죠. 다행히 초반부터 꽤 큰 프로젝트를 많이 받게 되어서 자리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남친도 저에게 끊임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하는 사업과 일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 이제 슬슬 결혼하면 어떻겠냐면서요. 저 역시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 역시 저를 몹시 환영해 주셨어요.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건축가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며 아들이 장가 한번 잘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거든요. 시어머니도 저를 환영해 주시고 저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남친도 있고 이대로라면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해보니 남친 쪽은 모아놓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남친은 저보다 나이도 3살 연상이고 남친이 다니는 출판사도 꽤 이름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회사 생활도 꾸준히 해온 편인데 왜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을까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친의 월급은 전부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생활비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식당 일을 하시다가 남친이 취직하자마자 그만두셨다고 했고 시동생은 번번이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며 몇 년째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친이 가장이었고 남친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으니 따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모아둔 돈이 아예 없는 것에 조금 놀랍고 실망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했습니다.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 써서 못 모았다는데 오히려 남친이 더 착해 보이고 가족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사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집안 형편이 여유로운 편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좀 있었거든요. 그 재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전세를 줬었습니다. 마침 전세를 줬던 제 아파트의 계약도 끝나가고 있었으니 거기서 저와 남친의 신혼도 시작하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우리 집에서 시작하면 되고 결혼에 필요한 건 내 돈으로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남친은 제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사는 동안은 자기가 정말 저에게 잘할 거라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실을 안 어머님도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보고 복덩이가 굴러들어온 것 같다는 얘기까지 하셨죠. 그동안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다기에 인간적으로 어머님에게 좀 짠한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로 어머님께는 7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선물해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쓸 수 있게 최신형 노트북도 선물을 했었죠. 제가 그런 선물을 할 때면 어머님도 시동생도 너무 고맙다며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큰 복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도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더 좋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연애 때와 다름없이 잘 지냈는데 서로 하는 일이 바쁘다 보니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어머님께도 자주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게 좀 죄송해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생활비와는 별개로 백화점에 갈 때에도 어머님이나 시동생의 옷 등을 같이 사기도 했고 또 저희 거 필요한 거 살 때 시댁 것도 같이 챙기기도 했죠. 어머님은 그때마다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친구분들 모임에 저를 불러내 자랑하시기도 했죠. 내가 우리 며느리 너무 좋아서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예쁘지, 착하지, 능력 좋지. 내 친구들 다 너무 부러워한다니까. 제가 뭘요? 아까 너 오니까 내 친구들 부러워하는 거 봤지? 게다가 네가 우리 식사한 거 계산도 해줬잖아. 아휴, 얼마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지. 이게 다 네 덕분이다.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요즘 너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그런 게 참 좋았는데요.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머님은 제가 아니라 제 직업과 통장 잔고를 사랑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 생활 자체는 겉보기엔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저는 저희 딸을 임신했고 일은 조금 줄이면서 태교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남편이 잘 다니던 출판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자신의 이름을 건 광고 기획사를 차리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었죠. 남편은 출판사에서도 광고 기획 쪽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나와서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왜 굳이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느냐고 말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한테 몹시 서운해하더라고요. 나는 자기가 하는 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자기가 뭘 하든지 다 적극적으로 응원했어. 그런데 자기는 나한테 왜 그렇게 못해주는 거야? 나 좀 서운하려 그러네. 자기가 사업할 때는 내가 응원해 줬었잖아. 그래, 알지, 아는데 내가 해보니까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그래. 어쨌든 자기는 했고 멋지게 잘 이끌어가고 있잖아. 나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도전해서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나 잘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건 아닌데. 내가 자기 믿어줬던 것처럼 자기도 나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자기 사업을 응원해줬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안정적인 길을 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은 자신에게도 꿈이 있다며 더 이상 월급쟁이로 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는데 왜 저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하니 저도 더 이상은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응원해 준다고 했는데 남편은 안 그런 척 하면서 저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꽤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건축가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쉽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남편은 사직서 던지고 호기롭게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남편의 사업은 예상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것과 달리 클라이언트도 거의 없었고 초반에 얘기됐던 광고 기획도 거의 무산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사업 시작한다고 이래저래 든 돈은 많은데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반토막이 날 정도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가져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저희 집에 필요한 생활비와 남편의 부족한 사업자금,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돈까지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일도 잘 못 쉬고 바쁜 나날들이 지속될 정도였죠. 그리고요, 결혼 생활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머님과 시동생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제가 뭘 해드리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신영아, 우리 집 김치냉장고가 소리가 시끄럽던데 김치냉장고 한번 알아봐. 형수님, 저 이번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 때문에 학원을 좀 다녀야 할 것 같은데 학원비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그런 요구를 할 때면 저는 웬만해선 군말 없이 해드렸습니다. 남편 기도 살려주고 싶었고 또 어찌됐든 가족이니까요. 그 요구들이 갈수록 과해지고 당연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결혼이라고 그렇게 저 자신을 속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희생 때문에 유지되고 있던 그 평화로운 일상 뒤에서 남편과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추악한 연극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게는 대학 시절 때 가장 친했던 친구 한정희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학 때부터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결국 2학년 때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한다는 집안의 아들과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며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나고 지냈는데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는 저나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교까지 그만두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정이기에 대화를 해보면 관심사나 생활이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부잣집에 시집간 정이기 때문에 늘 값비싼 가방이나 시계, 구두 등을 착용하고 나오긴 했고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부유해 보였어요. 하지만 친구들 모임에서 늘 한다는 얘기가 남편 자랑, 아이 얘기, 시부모님 얘기 그런 거였거든요. 제 친구들은 미혼도 많았고 또 한창 사회생활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서로 대화의 공감대가 전혀 없었죠.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되었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는 거의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희에 대해서 기억이 많이 흐려져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정희가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사무실로 와도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는 그래도 저랑 제일 친했다 보니 제 생각이 많이 나서 연락했다면서요.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보고 싶다는데 당연히 오라고 했죠.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찾아온 정희는 몇 년 전 마지막으로 봤었던 그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있었습니다. 얼굴도 수척하고 파리해지고 행색도 그때와는 많이 다르게 옹색하더라고요. 정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혼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그동안 말 못했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정희는 저희 친구들에게 너무 잘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의 모진 구박과 남편의 무시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이 자기한테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결국 위자료도 거의 못 받고 아이 양육권까지 빼앗긴 채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너무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댁 식구들이며 정희의 전 남편도 정말 못된 인간들이구나 싶고요. 저와 제 친구들 앞에서 그동안 잘 사는 척 하느라 애썼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다며 펑펑 우는 친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정희는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기 신영아, 내가 이렇게 너 찾아온 건 물론 네가 보고 싶어서가 가장 큰데 다른 이유는 취업 자리 좀 부탁하고 싶어서. 취업 자리? 사실 동기들 중에 네가 제일 잘 나가잖아. 네가 운영하는 건축 사무소도 꽤 유명하고 잘 된다고 그러고. 혹시 나 일할 만한 자리 없니? 정희는 취업을 부탁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딱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침 남편이 자기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회계 정리와 잡무를 해줄 직원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광고 기획사에 사람이 좀 필요하다면서 한번 물어봐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에게 물어봤고 남편은 제 친구니까 알겠다면서 자기 사무실로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안타까운 사정의 친구를 도와주려 한 거였는데 그 친절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정희가 일을 너무 못한다며 입만 열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한정희 씨 정말 어떡하지? 일을 너무 못해. 그래? 아무리 자기 친구라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가르쳐줘도 맨날 까먹고 실수투성이에 내가 편하려고 직원을 쓰는 건데 한정희 씨 때문에 일을 이중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일을 못하면 사람이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툭 하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지각은 기본이고 업무 시간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개인 전화하거나 개인 볼일 보느라 자리를 자꾸 비운다니까?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전문 격리 인력을 뽑으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정희한테 일자리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정희가 일도 못하고 열심히도 안 한다고 하니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남편 볼낯이 없었죠. 그래서 정희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줬습니다. 정희야, 우리 남편이 좀 힘들어하더라. 네가 일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어쨌다고?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뭐 지각 같은 것도 좀 자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업무 시간에 자꾸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너무 비우는 것 같다고. 몇 번 안 그랬어. 그리고 솔직한 말로 사무실 일도 별로 없어서 없을 때 잠깐 볼일 본 게 단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남편 입장에선 직원이 자꾸 자리를 비우니까 좀 그런가 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조심할게. 제가 얘기를 하니 정희는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사이다 보니 말 전하는 것도 곤란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정희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제 친구만 아니면 잘라버리고 싶다는 얘기도 종종 했어요. 정희 역시 저희 남편한테 불만이 많은 듯 했고요. 괜히 소개를 시켜줬나 싶기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일이 많았죠. 그런데요, 정말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더 이상 정희에 대한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정희 역시도 별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요새 정희는 일 잘해? 라고 물으면 뭐 이제 괜찮아. 적응했나 봐. 라며 대충 대답을 하곤 하더라고요. 남편의 대답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친구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다행이다 라고요. 그 두 사람이 이미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끔찍한 진실의 꼬리를 잡게 된 것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야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외투를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샤워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무심코 남편의 외투를 들어 옷걸이에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색으로 접힌 영수증 같은 것이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주워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었거든요.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라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랑 같이 간 것도 아닌데 남편 주머니에서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이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저는 애써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끔찍한 상상들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강처럼 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불과 한 달 전 정희의 오피스텔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뭘 가져다 주려고 잠깐 들렀었고 정희가 차 한 잔 줄 테니 잠시 앉아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 협탁에 산모수첩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한 정희인데 웬 산모수첩 싶어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또 그 산모수첩에 적힌 산부인과가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이용했던 병원이기도 해서 더욱 한눈에 알아봤죠. 제가 그 산모수첩 안을 보려고 했는데 정희가 좀 당황하면서 황급히 치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혼 전 첫 아이 가졌을 때 썼던 건데 아이가 생각나서 꺼내봤다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도 잘 못 보고 지내는 정희가 안타까웠고 그 일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산부인과 영수증을 보자 그때 그 일이 번뜩 생각난 겁니다. 이 영수증에 찍힌 산부인과와 정희가 황급하게 숨긴 산모수첩에 적힌 산부인과가 같은 곳이기도 했고요. 저도 그 산부인과를 다녔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뭔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 두 사람이? 그 생각을 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쥔 채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지옥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로 설정된 비밀번호가 그날따라 유독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서는 안 될 모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는 자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군요.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눈앞은 몇 번이나 흐려졌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정해야 된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우리 애기 괜찮아? 내가 지금 당장 갈까? 아니야, 됐어. 근데 나 너무 불안해. 신영이는 언제쯤 정리할 거야? 나도 미치겠어. 이신용 명의로 된 집이랑 재산만 어떻게 뺏어오면 뒤도 안 보고 바로 이혼할 수 있는데 그게 쉽냐고. 변호사 말로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도 어렵대. 그럼 어떡해. 그냥 이렇게 숨어서 우리 아기 낳으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꾸 쪼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다 방법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저번에 말한 생활비 보내줄게.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좀 쉬고 있어. 내일 점심으로 소고기 사줄게. 임산부는 철분 보충해야지. 알았어. 우리 뱃속의 호박이가 아빠 보고 싶대. 오빠 사진 좀 보내줘. 그리고 남편은 V자를 하고 있는 사진까지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내 남편과 제 친한 친구가 제 등 뒤에서 나눈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속에서부터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터져버릴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정의의 집으로 쫓아가 그 두 인간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괴물 같은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밤낮을 지옥 속에서 고민했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혼. 저는 일단은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에 대한 상담도 했죠. 제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짐작했는지 남편도 심지어 정의도 떠보듯이 제게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배신을 하고 뒤통수를 친 것처럼 저도 조용히 준비하고 깨끗이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조용한 이혼 준비가 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갑자기 어머님과 시동생이 연락도 없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제 입장에선 이혼하는 마당에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온 어머님과 시동생이 좀 짜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잘못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정이지 어머님과 시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게 좋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셨다 보니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고 무슨 일로 사무실까지 오셨느냐 물어봤죠. 그런데 어머님이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신영아, 우리 막내 장가 보내야 할 것 같다. 네? 갑자기요? 도련님 만나는 분 있으셨어요? 저는 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결국 낙방했고 그 후에는 아는 친척분의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일을 시작한 지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랐죠. 형수님, 저 실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요. 결혼을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아직 기반도 없을 텐데 결혼이라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모아놓은 돈이 없잖니. 저쪽 집에서는 아파트 전세금 반반 하자고 하던데 못해도 2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여자 쪽에서 반반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없다고 하기에는 영 모양 빠지고 이럴 때 능력 좋은 며느리 덕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좀 융통이 안 될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아들이 제 친구랑 바람이 나서 애까지 가진 이 마당에 이 사람들은 태평하게 저한테 2억을 요구하고 있다니요. 제가 무슨 자신들의 현금 인출기인가요? 그 전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시댁 식구들도 한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우려고 했지만 그 순간은 너무 어이없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텐 내가 그냥 돈으로 보이나 보다 싶고요. 순간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오히려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시동생에게 말했죠. 아, 도련님 결혼 자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바로 돈 가지러 가죠. 제 말에 어머님과 시동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지금? 네, 지금요. 저랑 같이 좀 가세요. 어머님과 시동생은 은행이라도 가는 거냐며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제가 순순히 돈을 준다는 말에 신이 나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탄 어머님과 시동생은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코웃음 치며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바로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친구, 한정이가 사는 허름한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했고 어머님과 시동생은 몹시 어리둥절해했죠. 신영아, 근데 여긴 어디니? 누구 만나기로 한 거야? 네, 따라와 보세요. 도련님 결혼자금 준비해줄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한정희의 집 문을 망설임 없이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을 연 한정희는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그 뒤에 서 있는 어머님, 시동생을 보고는 몹시 당황하더군요. 어머님도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셨죠. 이 여잔 누구니? 인사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새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뱃속에는 어머님 손주도 있고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과 시동생은 경악하며 저와 한정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신영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왜 내 며느리야? 박영수랑 이 여자랑 바람 폈으니까요. 임신도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 네가 뭘 잘못한 거겠지. 우리 영수가 우리 아들이 미쳤다고 너를 놔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이런 여자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데? 제 대학교 동기예요. 이름은 한정희. 이혼했고 전 남편이 아이 하나 키운다고 하고요. 현재는 박영수랑 바람 피워서 박영수 애까지 임신 중이고요. 저는 어머님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한정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궁금하시면 이제 직접 여쭤보세요. 뱃속의 아기가 어머님 아들인 박영수 아이가 맞냐고요.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시선이 한정희에게로 쏠렸습니다. 한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한정희에게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너 뭐야?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감히 우리 영수를 꼬드겨? 어머님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자 한정희도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굴 꼬드겨요? 아드님이 저 좋다고 저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매달려서 만나준 건데. 그리고 초면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한정희의 말대꾸에 어머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죠. 한정희는 이렇게 까발려졌음에도 저에게 눈꼽만치도 미안한 기색이 없더군요. 뭐라고?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저 임신했어요. 이 뱃속에 영수 씨 아들이 자라고 있다고요.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시죠. 태교에 안 좋으니까. 정희는 배를 한번 쓰다듬으며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뻔뻔하고 역겨운 태도에 저는 물론이고 어머님도 충격으로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은 울상이 된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수님, 그럼 제 결혼 자금은요? 이 와중에 시동생은 지 결혼자금 타령하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도련님 결혼자금을 왜 나한테 얘기해요? 지금 얘기 못 들었어요? 이 와중에 결혼자금 물어보고 싶어요? 앞으로 돈 얘기하고 싶거들랑 이 여자한테 말해요. 저 박영수랑 이혼할 겁니다. 앞으로 이 여자랑 어디 잘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어디 가니 신영아? 잠깐만,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딨니? 어머님, 그나마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제가 이쯤에서 그만하는 거예요. 놓으시고 저랑의 모든 인연은 이제 끝입니다. 저 쓰레기 같은 년이랑 우리 영수가 그랬을 리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뭐라고요? 너는 입 안 닥쳐! 어디서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영수가 정신 나갔니? 신영이 놔두고 너 같은 거랑. 너 그애 우리 영수 애도 아니지?
나 참, 말 다 했어요? 박영수의 맞거든요? 웃기고 있네.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님이야?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와중에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어머님 손을 떼어냈습니다. 둘이서 얘기 잘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여기 끼어있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저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어머님과 시동생까지 떨궈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등 뒤로는 어머님과 한정희의 싸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뒤는 뭐 예상대로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남편 박영수는 제게 전화해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오해라며 한정희가 작정하고 자기를 꼬셨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게다가 애초에 한정희를 자기 사무실에 취업시킨 건 저 아니냐면서 제 탓도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상황 안 좋은 친구 취업 자리 좀 도와달라고 했지 누가 지한테 바람피라고 했나요? 그 와중에 제 탓을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죠. 저는 그 후 준비했던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체 없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용히 증거 모으면서 이혼 준비를 한 덕분에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모든 재산은 완벽하게 지켜냈고 남편 박영수와 한정희에게는 법정 최고액의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후일담으로는 그 두 사람이 결국 같이 살림을 차렸지만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생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사업은 제 도움이 없으니 완전히 망했고 지금도 빚더미에 올라앉았대요. 게다가 전 시모는 아들 인생 망친 불엿이라며 한정희를 매일같이 들들 볶고 이미 과거에 시댁살이를 경험했던 한정희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며 악착같이 전 시모에게 대들어서 집안이 전쟁터가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참,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한정희가 첫 남편에게 이혼당한 진짜 이유 역시 남편 몰래 나이트랑 호스트바 다니다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지독한 시집살이와 남편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도 별반 잘한 건 없는 거였죠.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과학인 것 같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신당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더러운 혹들을 깨끗이 도려냈으니 제 소중한 딸과 함께 더 멋지게 보란듯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